시골 재료들은 주로 이제 도로 옆 비탈면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데를 어떻게 다시 푸르게 만드나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예전에 쓰던 방식들이 문제가 좀 많았다고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 토종식물, 그러니까 향토식물을 쓰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네. 자료를 보니까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과거에 쓰던 외국 잔디들 있잖아요. 네, 있었죠. 뭐 예를 들면 톨페스큐,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이런 거요.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꽤 심각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여름이 덥고 습하니까 잘 못 견디고 말라 죽는 그 하고 현상이라는 거요. 아, 네, 하고 현상. 맞습니다. 그게 아주 빈번했어요. 네.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확 자라니까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그렇죠. 빨리 푸르게 되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는 한 2, 3년? 그 정도만 지나면 대부분 누렇게 뜨거나 아예 죽어버려서 다시 흙이 그냥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 2, 3년 만에요? 생각보다 너무 짧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비탈면 흙이 비나 바람에 씻겨내려가는 걸 막는 거, 이게 원래 목적인데 네, 그게 핵심인데. 그건 거의 달성하지 못했던 거죠. 게다가 계속해서 다시 시공을 해야 하니까. 아, 또 심고 또 심고. 네, 비용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악순환이었죠.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딱 그런 상황이었네요. 근데 왜 이렇게 좀 단기적인 처방이 계속됐던 걸까요?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요, 이 비탈면 녹화라는 걸요, 뭐랄까, 그냥 토목공사 마지막 단계에서 흙을 녹색으로 덮는 거. 아, 그냥 보기 좋게 마무리하는. 네, 맞아요. 일종의 그냥 부수적인 마무리 작업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의 토양 조건이 어떤지, 뭐 비탈면 방향이 남향인지 북향인지, 주변에는 원래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었는지, 이런 생태적인 맥락은 거의 고려를 안 했던 거죠. 그냥 빨리 녹색으로만 만들면 된다? 이런 식이었군요. 네, 그냥 빨리 덮는 데만 집중했던 겁니다. 단순히 녹색 칠하기에 급급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에 좀 큰 변화가 생긴 계기가 2005년에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때 건설교통부, 지금의 국토교통부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새 지침을 내놨다고요. 네, 바로 그 지침이 이 비탈면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네, 어떤 건가요? 첫째는 더 이상 우리 기후에 잘 맞지도 않는 외래종 쓰지 말고 우리 땅에서 오랫동안 적응해서 살아온 향토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거였고요. 아, 우리 거 쓰자. 네, 그리고 둘째는 목표 자체를 바꾸자는 거였어요. 단순히 흙을 덮는 피복에서 넘어서서 좀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주변 경관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자. 즉 생태복원으로 목표를 격상시키자는 거였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식물 종류만 바꾼 게 아니라 비탈면을 바라보는 관점? 그 목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침식 방지는 뭐 기본이고 그 지역의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뭐 야생동물 사식처 제공까지 고려하는 훨씬 큰 그림을 보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훨씬 포괄적인 접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런 인식도 같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요? 네. 왜냐하면 실패해서 계속 다시 공사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초기에 제대로 투자해서 스스로 좀 유지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총 비용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재시공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 그렇죠. 이런 총소유 비용 관점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뭐 환경에 좋으니까 하자 이게 아니라 길게 보면 돈을 아끼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다, 이런 거군요.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네. 그럼 이 생태복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향토식물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료 보니까 식물들을 기능에 따라서 몇 개 그룹으로 나누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성공적인 복원을 하려면요,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선수들을 잘 조합해서 뭐랄까 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팀이요? 네, 크게 세 가지 역할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척박한 땅을 좀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토양 개량 그룹. 네. 둘째는 맨 땅을 빠르게 덮어서 초기 침식을 막는 신속 피복 그룹. 네. 그리고 셋째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책임지는 장기 안정 그룹. 이렇게요. 아, 역할 분담이 확실하군요. 그럼 토양 개량 그룹부터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척박한 비탈면에서는 땅을 좋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식물들이 이 역할을 하나요? 대표적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콩과 식물인데요. 벌로랑이하고 비수리가 있어요. 벌로랑이, 비수리. 네, 이 식물들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요. 뿌리에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애들이 같이 사는데 얘네랑 협력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붙잡아요. 그래서 땅의 영양분으로 만들어줍니다. 와, 스스로 비료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비료를 스스로 만드는 셈이죠. 척박한 땅에다가 자연 비료 공장을 딱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야, 대단한데요. 특히 벌로랑이는 초반에도 비교적 잘 자라고요. 뿌리가 또 깊게 뻗어요. 그래서 흙을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도 꽤 잘하고요. 네. 비수리는 또 잡초와의 경쟁, 특히 쑥처럼 좀 강한 식물들하고 붙어도 잘 버텨내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비료도 만들고 흙도 잡아주고 경쟁에서도 잘 버티고 정말 기특한 능력이네요. 그럼 신속피복그룹은 어떤 역할을 맡나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팀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그룹의 주 임무는 최대한 빨리 비탈면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 바람에 흙이 쓸려나가는 걸 막는 거죠. 초기 안정화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쑥입니다. 쑥이요? 우리가 아는 그 쑥. 네, 맞습니다. 쑥은 땅속 줄기로 옆으로 그냥 쭉쭉 뻗어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녹색으로 확 덮어버려요. 네,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뿌리들이 흙을 꽉 붙잡아주죠. 그리고 쑥부쟁이 종류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쑥부쟁이. 네, 얘네는 특히 모래나 자갈이 많은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강인함이 있습니다. 근데 쑥처럼 너무 빨리 퍼지는 식물은 나중에 너무 세력이 강해져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는 걸 좀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쑥의 그 왕성한 번식력은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씨앗을 섞을 때 배합 비율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꼭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우리 토종 쑥부쟁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북미에서 들어온 미국 쑥부쟁이라는 종이 있거든요. 미국 쑥부쟁이요? 네. 근데 이게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번식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우리 자생식물들을 다 몰아내기 때문에 절대로 비탈면 녹화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냥 쓰면 큰일 나겠어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토종과 외래종 구분, 이게 중요하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장기 안정 그룹. 이 그룹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빨리 덮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책임지는 그룹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벽과 식물 중 하나인 새, 다른 이름으로는 안고초라고도 하는데요. 새, 안고초. 네, 이 새 안고초가 이 그룹의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의 특징은요, 초기 성장이 굉장히 느려요. 느리군요. 네, 좀 답답할 정도로 느립니다. 하지만 한번 제대로 자리를 잡고 나면 아주 튼튼하고 질기게 오랫동안 살아요. 그래서 마치 풀밭의 뼈대처럼 영구적인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아하. 외래종 잔디처럼 여름 더위에 그냥 맥없이 죽거나 하지 않고요. 우리 기후와 토양에 완벽하게 적응한 진짜 터줏대감 같은 그런 식물이죠. 들어보니까 각 그룹마다 확실한 강점도 있고 또 약점도 있네요. 벌로랑이는 땅은 좋게 하지만 혼자서는 빨리 못 덮고, 쑥은 빨리 덮지만 땅을 비옥하게 하진 못하고, 새는 튼튼한데 너무 느리고. 네, 맞습니다. 정말 혼자서는 완벽한 선수가 없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기능 그룹들을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것, 이게 생태복원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핵심이군요. 네,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드림팀을 구성하는 거죠. 토양 개량 그룹이 꾸준히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신속 피복 그룹이 초기에 땅을 딱 보호해주고, 장기 안정 그룹이 시간이 지나면서 풀밭의 영속성을 더해주는 식으로요. 네네. 국토교통부 지침에 제시된 그 종자 배합 비율 예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도 다 이런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풀들이 먼저 들어가서 땅을 좀 다지고 안정시키면 그 다음은 나무 차례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나무들이 비탈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또 생태적으로도 더 풍성한 산림 생태계로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그렇죠. 풀들이 주로 땅 표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면 나무들은 더 깊은 뿌리로 구조적인 안정성을 더해주고요. 또 다양한 생물들에게 서식처나 먹이를 제공하면서 생태계의 복잡성 자체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서도 풀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기능을 가진 나무들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 그걸 가진 관목들, 그러니까 키 작은 나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무 중에도 스스로 비료를 만드는 토양 개량 그룹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콩과 식물인 참쌀이하고 낭아초가 있어요. 참쌀이? 낭아초. 네, 참쌀이는 뿌리가 아주 깊고 튼튼해서 척박한 땅에서도 잘 버티면서 토양을 안정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동시에 질소 고정 능력으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줘요. 네. 덕분에 주변의 다른 나무들이 좀 더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보모식물, 널스 플랜트 역할까지 합니다. 보모식물이요? 다른 나무들을 키워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낭아초 역시 질소 고정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특히 해안가 절벽이나 바위가 많은 곳처럼 정말 열악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와, 척박한 땅에 먼저 들어가서 다른 생명들이 살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정말 중요한 존재들인데요? 네, 아주 중요하죠. 그럼 이런 보모식물들이 기초를 좀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나무들이 들어와서 숲을 만들어가는 건가요? 불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대표적인 선구수종입니다. 선구수종. 네, 뭐 산불이 난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타면을 깎아낸 교란된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죠. 네. 뿌리가 땅 표면 가까이에 촘촘하게 퍼져서 흙을 잘 붙잡아주고요. 가을에 달리는 그 빨간 열매는 새나 다른 야생동물의 아주 중요한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아, 생태적으로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산의 상징과도 같은 소나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소나무. 소나무는 처음에는 좀 느리게 자라는 편이지만요. 씨앗으로 심어주면 자연 상태에서 소나무 숲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도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와, 20년이나요? 네,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산림 경관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풀과 나무들을 각자 역할에 맞게 또 순서에 맞춰서 심는다는 것이 결국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 인간이 좀 도와서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전략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천이유도라고 부르던데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천이라는 게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 군집이 변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해서 뭐 풀밭이 됐다가 작은 나무들이 들어오는 숲이 됐다가 나중에는 큰 나무들이 우거진 안정된 숲으로 점차 변해가는 거죠. 네.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뭐 수백 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수백 년이요? 네. 그래서 생태 복원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이 길고 긴 과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단축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냥 최종 목표인 큰 나무, 예를 들어 참나무 같은 거 바로 심으면 안 되는 건가요? 시간 단축하려면 그게 빠를 것 같은데. 아, 좋은 질문인데요. 근데 예를 들어 참나무처럼 아주 비옥하고 습한 토양을 좋아하는 나무를요. 척박하고 건조한 비탈면 맨 땅에 바로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못 자라겠죠? 그렇죠.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도 못하고 금방 죽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환경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아하.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단계별로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단계별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먼저 벌로랑이나 참쌀이 같은 질소 고종 식물들이 들어가서 땅을 좀 기름지게 만들고 네, 그렇죠. 그리고 쑥 같은 풀들이 표면을 보호하는 동안에 불나무 같은 선구나무들이 자라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낙엽도 떨어뜨려서 미세한 환경을 바꿔주고 맞습니다. 그런 조건이 딱 갖춰졌을 때 비로소 소나무 같은 나무들이 들어와서 안정된 숲의 모습을 갖춰간다. 이런 식이군요. 네, 바로 그 과정입니다. 이걸 시간대별로 좀 나눠서 보면요. 초기 한 0년에서 2년 사이에는 빨리 자라는 풀들하고 콩가식물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토양 안정시키고 비옥하게 만드는 기초를 닦는 거죠. 네. 이때 심은 나무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는 땅속에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데 더 집중을 하고요. 아, 땅속에서 준비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중기 한 3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면 참쌀이 같은 키 작은 나무들이 막 무성해지면서 덤불을 이루고요. 풀들은 이제 그늘에 밀려서 세력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토양은 더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후기 한 10년에서 30년 이상 이렇게 지나면 불나무나 소나무 같은 키 큰 나무들이 숲의 위쪽 상층부를 형성하면서 외부 도움 없이도 스스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그런 안정적인 생태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와. 그래서 요즘 비탈면 녹화용으로 나오는 그 종자 배합 제품들은요. 단순히 씨앗만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이런 생태적인 천이 과정을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정보와 기능이 담긴 뭐랄까 생태보건 키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정말 정교한 전략이네요. 그냥 씨 뿌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지식들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모든 비탈면에 똑같은 키트를 사용하진 않을 텐데요. 아예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보건 목표하고 현장 조건에 따라서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맞춤형 전략. 네, 예를 들어서 자료표 3에도 예시가 나와 있듯이 가장 시급한 목표가 침식을 막고 빨리 안정시키는 거다? 그러면 쑥처럼 빨리 자라는 풀의 비율을 높이는 거죠. 예. 풀 85%, 나무 15%. 네. 반대로 단순히 안정화를 넘어서 다양한 꽃도 피고 나무도 어우러져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면 풀하고 나무 비율을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종류를 좀 다양화하고요. 예. 풀 50%, 나무 50%. 아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변 산림하고 연결되는 그런 울창한 숲을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면 소나무처럼 장기적인 숲을 구성할 나무의 비율을 더 높이는 겁니다. 예. 풀 40%, 나무 60% 이런 식으로요. 목표에 따라 배합이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시공 방법도 그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 씨앗을 물이랑 비료, 접착제 같은 거랑 섞어서 뿌리는 종자 뿜어 붙이기 방식도 있고 씨앗이 붙어있는 매트를 까는 방법도 언급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돼요. 종자 뿜어 붙이기는 배합 조절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사가 너무 급하면 비에 쓸려 내려갈 위험이 좀 있고요. 네. 식생 매트는 초기 안정성은 아주 좋은데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들고 정해진 규격대로 써야 하는 그런 제약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이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비탈면처럼
흙이 거의 없는 곳 있잖아요. 네, 그런 곳도 많죠. 그런 데는 식물이 뿌리내릴 최소한의 공간, 이걸 식생 기반제라고 하는데 이걸 한 10cm 이상 두껍게 깔아주는 그런 특별한 시공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향토 식물 씨앗들을 구하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는 나아졌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대량 생산되는 외래종 잔디 씨앗보다는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뭐 이런 현실적인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좀 망설여지거나 하지는 않나요? 아, 초기 구매 비용만 딱 놓고 보면 향토식물 씨앗이 더 비싼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앞서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비탈면 복원의 경제성은 훨씬 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해요. 즉, 총 소유 비용,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TCO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총소유 비용. 네, 이 관점에서 보면 생태 복원 방식이 압도적으로 경제적입니다. 압도적으로요? 네, 가장 큰 이유는요. 실패로 인한 반복적인 재시공 비용을 거의 없애주기 때문이에요. 아, 그 재시공 비용. 네, 기존의 외래종 잔디 위주로 하던 방식은 3년 안에 실패할 확률이 꽤 높았거든요. 그래서 재파종하고 인건비 들고 장비 사용료 나가고 이런 비용이 계속 발생했지만 생태 복원은 한번 제대로 시공하면 스스로 유지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네. 특히 벌로랑이나 참사리처럼 스스로 비료를 만드는 질소 고정 식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 비료 비용이라든지 관리 노력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 캐펙스는 좀 더 들 수 있어도 전체 생애주기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다 따져보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단순히 이게 뭐 환경 생각하나 착한 방식이다. 이걸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아주 현명한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와, 이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에서 좀 특별히 강조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리 좋은 이론, 좋은 기술, 그리고 좋은 종자 배합이라고 할지라도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현장이 중요하다. 네, 모든 비탈면은 다 저마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토양 특성도 다르고 산도라든지 물빠짐이라든지 비탈면의 경사나 방향도 다르고 주변에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는지도 다 다르고요. 네. 따라서 시공하기 전에 반드시 그곳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시공 후에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계획했던 대로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생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꾸준히 지켜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관리 방법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적응 관리, adaptive management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응 관리. 네, 모든 상황에 다 맞는 열쇠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 맞춰서 계속 배우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